자, 안녕하세요. 매플다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글날,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날의 유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날은 어떤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다들 대답하시겠죠.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1446년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었던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그것을 세상에 발표한 날인 음력 9월 10일을 당시 날짜로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월 9일이더라. 그래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도 원래 우리와 한민족 한나라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한글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북한도 한글날을 기념할까요? 이거에 왜 그러시오? 우리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조선글이 만들어진 날인 1월 15일을 조선글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북한도 당연히 한글날이 있습니다. 다만 명칭은 조선글날이라고 하고요. 날짜는 우리가 반포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북한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날을 기준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조선시대 글자를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양반들한테는 말이죠. 양반들은 이미 한자가 익숙할 뿐 아니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고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은 곧 권력이며 기득권입니다. 서민들은 글을 모르기도 하고 또 막상 배우려고 하니까 뭐 너무 복잡하고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두를 낼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양반들이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 책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자, 이것이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반포할 뜻을 내비치자 많은 신하들이 결사적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 6명은 맹렬하게 반대했는데요. 그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은 임금님인 세종을 향해서 오랑캐와 같다. 잔재주로 만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막 나가는 거죠. 뭐 실제로 세종대왕님도 참다가 결국은 이 7명의 신하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가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정책을 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로 풀어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은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에 아주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늙고자 할 배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해디 못하노니 미하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니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말인데 우리말 같지가 않아. 이게 조선시대 언어입니다. 자, 조금씩 변했죠. 자, 우리나라 말과 글이 중국의 문자와는 서로 달라서 배우지 못한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질 못하니 이것을 너무 가엽게 생각해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28개의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28개 아니냐. 빨리 배워서 날마다 쓰기 편안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임금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이런 거를 우민화라고 해요. 마음대로 다스리기 좋은 위치에 있는 왕이 얼마나 편해요? 멍청한 백성들, 지식도 없고 문자도 모르고 책도 읽을 줄 몰라. 야, 이 책에 이렇게 써있어 이러면 따르면 돼. 자, 그런데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임금이 백성들에게 직접 문자와 지식을 나눠준 겁니다. 세종대왕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이 돋보이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도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 또 어떤 곳에서는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세종대왕님의 단독 창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언급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였던 최만리와 집현전 학사 6명의 상소문 내용을 보면은, 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마땅히 재상들과 함께 토론했어야 하는데, 뭐 그 뒤로 내용이 쭉 나오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10명의 서리들에게 가르쳐 익히게 하여. 자, 최만리와 집현전 학사 6명이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상소문 중에 지금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만을 뽑은 거예요. 자, 마땅히 신하들과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의논도 없고 의견도 안 들어보고 갑자기 반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반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이를 통해 훈민정음은 세종이 신하들과 논의 없이 비밀리에 혼자 만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요. 더군다나 최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집현전의 최고 책임자, 집현전의 수장으로 학식이 높고 청렴 결백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무척 아꼈던 신하였습니다. 더욱이 훈민정음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어울러 보면 좀 어려움이 있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은 또한 매우 뛰어난 문자였는데요. 우선은 배우기 쉬워요. 한글을 다른 말로 아침 글자라고도 해요. 훈민정음에 의하면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 좀 머리가 좀 딸리는 사람은 일주일이면 익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훈민정음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독일의 학자 베르너 사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도 한글은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익혀보면 반나절 만에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이분의 자녀들도 취미 삼아 배울 정도로 쉬운 문자라고 했습니다. 한글은 10개의 자음과 14개의 모음으로 모두 24개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로마자 역시 자음과 모음을 합쳐 26글자로 적어 보이지만 소문자도 알아야죠. 그럼 26자 추가되고요. 필기체도 제법 많이 사용되는데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필기체 대소문자 52자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럼 글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비슷한 표음문자, 소리만 적어내는 글자인 일본의 히라카나를 살펴보면 46자가 됩니다. 이렇게 적은 글자 수로 한글 24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수는 약 11,000가지가 됩니다.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 중에 가장 많은 소리값을 적어낼 수 있는 글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 기역. 누구라도 기역 소리로 읽습니다. 하지만 로마자의 A는 어떤 낱말에 어떤 위치에서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에, 오,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여러 가지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종이라고 읽습니다. 왜냐?
초성, 중성, 종성,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가 늘 정해져 있고 그 소리 값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 순서로 가요. 자, 영어는 어떨까요? 다비드, 데이빗 벌써 소리가 다르죠. 어떤 데선 데이빗이라고 읽고요. 어떤 데선 다비드라고 읽어요. 자, 그런데 자음, 모음 순서를 볼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났네요. 배열 순서가 영어도 똑같나 보다 하겠는데 요거는 애플 모음이 맨 앞과 맨 끝에 있네요. 자, 이거는 규칙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이고 자음 다음엔 모음이, 모음 다음엔 자음이 오도록 배열된 문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요. 정보화 시대, 키보드나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문자를 입력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2017년 미국 국무부 산하 외교연구원은 영어권을 기준으로 하기는 했지만 가장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는 뭘까 이렇게 해서 5단계로 구분했어요. 제일 쉬운 건 0단계, 그 다음 좀 어렵다 싶은 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눴는데 한국어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5레벨에 해당합니다. 왜냐? 높임말, 또 다른 표현, 예를 들어서 뭐 빨갛다라는 표현 하나만 해도 빨갛다, 발그스레하다, 불그적적하다, 발그레하다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네스코는 매년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상을 줍니다. 이 상은 문맹률,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유네스코가 이 상을 세종대왕 문해상이라고 명한 이유가 세종대왕님이 만든 훈민정음이 누구나 배우기 쉬운 문자이며 누구나 글자를 읽고 쓰도록 한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완벽하게 사용하는 나라인 거죠.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한글이 막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한글이 아닌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재된 겁니다. 왜냐?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로 만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의 이름은 뭔지를 설명한 일종의 문자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자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문자 중에 오직 우리의 한글만이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는 정확한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의 제작과 반포를 기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자랑스러운 훈민정음 한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575주년을 맞이하는 한글날이에요. 아름다운 우리 한글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는데요. 사실은 한글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최대한 줄이고 줄였어요. 자,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